시험 범위는 지난 시간 배운 데까지예요. 오늘 제가 미리 하나 보여드리면은 여러분이 그나마 다행인 게 오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의사결정 나무 기법이라 해서 한번 봅시다. 원래는 이런 문제를 옛날에는 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문제 내진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번 문제 볼까요? 안암 대리점이 높은 판매 성장률을 기록해 왔다. 그죠? 최근 주요 경쟁 회사가 자기 지역에 예정대로 설립되는 경우 판매가 계속 증가할지에 대해 걱정을 하면서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자기가 영업을 잘하고 있는데 새 친구가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첫 번째는 자기도 대리점을 확장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죠? 또 두 번째는 새로운 장소로 가는 방법도 있겠죠. 또 하나는 그냥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확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경우에요.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항상 확률 개념이 주어져야 돼. 우리가 어떤 공장을 지을 때도 수요가 많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일 것이다. 그죠? 그런 관점에서 했는데 막상 뭐 그렇게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긴 있지만은, 그래서 컴퓨터 사용 인구의 증가로 높은 성장이 계속될 확률이 뭐 55%다. 그죠? 그 반대인 경우는 45%고, 또 새로운 입주로 갔을 때, 그죠? 그때 높은 성장이라면 연간 이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고, 낮은 성장일 경우는 이 정도 또 수익을 가져다 준다. 그죠? 세 번째 보게 되면은 확장했을 때는 높은 성장이라면 연간 이 정도, 또 낮은 성장일 때는 10만 정도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대리점에 그대로 있는 경우 높은 성장이 나타나면 연간 17만. 확장보다 돈이 좀 줄어들었죠. 그죠? 확장하면 19만인데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17만. 낮은 성장일 때는 10만 5천. 그리고 현 위치에서 확장할 때는 8만 7천이고 새로운 데 가기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21만. 그리고 성장이 높아가지고 둘째에 내가 확장할 수 있는 경우죠. 처음에는 그냥 있다가 그럴 경우에도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비용은 여전히 8만 7천으로 할 것이다. 그죠? 각 방안에 대한 운영 비용은 동일하다 할 때 질문은 뭐냐면은 어떤 의사결정을 택해야 될 것인지. 그죠? 그래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라이파라는 그 교수분이 이 의사결정에 대해서 책을 한 권이에요, 사실은. 책을 한 권인데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통계에서 배웠던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경우죠. 결국은 기대값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푸느냐 하면 그 상황을 그림으로 잘 나타내야 되겠죠. 그림으로, 그죠?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같은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 가지고 기호를 이용합니다. 기호를. 그래서 네모라는 기호를 이용. 네모는 뭐냐면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지점은 네모로 표시하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모로 표시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네모로 표시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장을 자동화할 것인지 뭐 그냥 둘 것인지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공장을 완전 자동화 fully automated 할 것인지 아니면은 partially automated 한 것을 할 것인지 이럴 경우에, 그죠? 어떤 결정을 내리는 요 부분은 전부 다가 네모로 표시를 해요. 그럼 결정했을 때 발생하는 상황은 우리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요. 막상 공장 자동화를 완전 자동화 했을 경우에, 그죠? 그럴 경우에 두 가지가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수요가 아주 높게 나타날 수도 있고 수요가 또 낮게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겠죠? 내가 부분적으로 자동화를 했다. 그럴 경우도 역시 또 이렇게 두 가지를 갈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잘 읽으면서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림으로. 그죠? 그림으로 잘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 나중에 또 혹시 시간이 되면 다루어 볼 수 있지만은 뭐 프로젝트 관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젝트 관리도 어려운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잠실 경기장을 내가 3년 만에 지으려고 한다. 그죠? 그럼 하는 일들을 쭉 나열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은 어떤 일들은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어떤 일은 앞에 일이 끝나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일을 해야만 그 다음에 B를 할 수가 있고,
또 B가 이루어져야만 뭐 C라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돼야만 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경로를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런 것도 내가 아무리 C를 빨리 하고 싶어도 B가 안 되면 안 되는 경우죠. 여러분 공사하는 그 현장을 보면 그렇게 실제 이루어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앞 일이 끝나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 의사결정 문제라든지 또 저런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비반복적으로 한 번만 일어나는 큰 사업을 보통 프로젝트라 그래요. 이런 문제는 뭐가 어렵냐면 모형을 만드는 게 어려워요. 모형을.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저런 문제도 모형을 제가 준비해서 와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치 나는 도저히 모형을 못 만들겠다면 모형을 주는 거예요. 푸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형이 만약에 뭐 20점이다 그러면은 100점 만점 모형 사버리면 만점이 8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모형도 빨리 사야 되는데 막 살까 말까 망설여 뒤에 사서 못 풀면 더 억울하잖아. 그죠? 그래서 저 상황을 읽으면서 잘 기술하는 게 중요하고, 그 이렇게 이제 문제를 잘 기술했죠. 또 하다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몇 년 뒤에 또 결정을 내릴 경우도, 이 경우는 지금 결정이 2번 일어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어떻게 되죠? 그대로 있든지, 그죠? 아니면은 딴 장소로 가든지, 아니면은 확장하든지, 맞죠? 그죠? 그대로 있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다음에 상황 봐서 또 확장할 수 있는 경우, 디시전 포인트가 결국 2개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그림을 그렸을 때, 그림을 그려가지고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보통 이렇게 뭐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원래 그 사람이 쓴 책에는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돈이 들어갔다. 그죠? 이렇게 했더니만 돈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 들어갔다 가정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저런 식으로 굉장히 길게 그림이 그려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림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그려졌는데, 저것을 풀려면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기본형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디시전 트리라 그래요. 그죠? 사람이 그냥 풀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많은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면 좀 일목요연하죠. 그죠? 의사결정 지점은 반드시 네모로 표시한다. 그래서 대안이 2개 있는 경우죠. 그죠?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문제들이에요. 대안이 2개 있으니까 이렇게 1, 2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그런 상태는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경우죠. 그래서 상태 S1 공장을 자동화했더니만 수요가 굉장히 많더라. 그럼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경우죠. 자동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별로 없더라. 돈을 조금 적게 버는 경우죠. 그죠? 일부 자동화했을 경우도 수요가 많다면은 돈을 또 그게 맞게 벌 것이고, 적다면 또 그게 맞게 벌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이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정을 찾을 것 같아요? 누가 혹시 아이디어 있나요? 아무리 더 복잡하면 더 이렇게 가는 거 외에는 왼쪽부터 오른쪽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접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아이디어가 또 어디에 쓰이냐면 굉장히 의외로 참 많이 쓰이는 보게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를 들어 제가 또 이런 그림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서울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가 부산이에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한 경로가 얼마나 많겠어요? 각자 자기 길이 좋다고 얘기를 하겠죠. 이쪽 도로를 통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얼마나 도로가 많잖아요. 그죠? 서울에서 부산하는 가장 빠른 길을 찾아라. 그것들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죠? 저런 아이디어를 먼저 잘 만들어야만 그 다음 뭐라 하죠? 컴퓨터 프로그램화 해가지고는 컴퓨터가 빨리 푸는 거 외에는 없죠. 근데 아이디어는 그리고 사람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컴퓨터 문제 들여다보는 순간 이렇게 풀어야지 그건 안 되는 경우죠. 그죠? 자, 로직은 우리가 줘야 되는데 요 경우는 어떻게 할까? 둘이 혹시 주재현 학생이 만약에 이런 문제 받았다. 기업에 가면 새로운 문제를 많이 받아요. 그죠? 학교에서 배운 문제도 있지만은 거의 새로운 문제인데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은 일단 어떻게 접근해서 대안 A1하고 대안 A2 중에서 뭐가 더 좋다? 어떻게 찾을 것 같아요? 만약 이런 문제 주어졌다면은요. 자, 수요가 높을지 낮을지에 대한 확률은 주어져요. 그리고 수요가 높을 때
전체 자동화 했으면 돈 얼마 벌고 일부 자동화 얼마 번다는 주어져요. 당연히 수요가 높다면 전체 자동화 더 나았겠죠.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죠? 이런 정보가 다 주어질 때 실제로 요 대안 둘 중에서 어느 걸 택해야 될지 할 때 어떻게 접근할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우기 전에 그 아이디어가 더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디어가 사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이 아이디어가 제일 많다 그래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어떤 사회 틀에 딱 갇혀가 막 벗어나면 막 사람 혼을 내거든. 너 왜 이렇게 행동하니? 그래서 자꾸 이제 창의성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이들이 묻는 질문들이 다 답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런 상황이 주어졌다. 내가 이론 전혀 모른다. 그죠? 그리고 나라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죠? 우리 조재현 학생이 이따 스타팅 포인트를 얘기하면은 또 나머지 학생 보완할 수 있어요. 예. 나올 수 있는 결과를 수치화해가지고 확률로 해가지고 제일 큰 값을.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좋은데 여기에 적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 확률 다 주어졌어요. P1도 주어져 있고 P2도 주어져 있고 성과 1도 2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에 우리 학생이 그 아이디어를 적용하면 어떻게 한다는 뜻이죠? 제일 첫 단계는 뭘 할 것 같아요? 자, 우리 학생이 말한 거 저기다 구현한다면은 첫 단계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전체 결론은 맞아요. 기대값을 구해가지고 기대값이 큰 대안을 택한다. 그건 맞아요. 그건 어떻게 접근해서 구할 것이냐, 그죠? 송우근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이디어, 큰 아이디어 줬으니까 기대값 구해서 구한다. 좋아요. 그럼 그 아이디어를 여기다 적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죠? 결국 대안 A하고 대안 A1하고 A2니까 그렇죠. 그 두 개의 기대값을 각각 더해서 네. 큰 쪽을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기대가 어떻게 구하죠? 그러니까 확률 곱하기 네. 성과.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럼 확률 곱하기 성과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는 짧은데 이 뒤에 또 결정 포인트가 있고 또 여기에 분기점 또 있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결정 포인트가 굉장히 많을 때 왼쪽부터 바로 풀어 들어갑니까? 아니면 오른쪽부터 풀어서 왼쪽으로 갑니까? 방향성이 중요하죠. 그죠? 저 짧을 때는 금방 보이는데 이제 결정 포인트 굉장히 많다. 그죠? 1년 뒤에 결정, 3년 뒤에 결정, 5년 뒤에 결정 이렇게 연속적으로 가정합시다.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저렇게 모형을 복잡하지는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접근해 들어갈 것 같아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접근해 간다. 아니면은 왼쪽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풀어 나간다.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장기적인 걸 자꾸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 네. 실제 풀 때는 뭐 장단기 관계없이 풀 때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풀어 들어가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것도 푸는 방식 얘기하면은요, 서울에서 부산은 머리 사람 보여요. 근데 내가 만약에 요 지점에 갔다면은 거기서는 부산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풀어 들어가는 거예요. 요 지점에서 부산 가시는 요게 최단 거리니까. 또 고단 앞단계에서 결국에는 끝까지 오게 되면은 문제 다 푸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노하우다. 잘 말했어요. 여기서는 P1 곱하기 요 성과. 그죠? 퍼포먼스에다가 더하기 P2 곱하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들어가는 돈도 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돈이 10억이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 돈은 내가 비록 20억 벌었다 하더라도 투자한 금액도 빼야 되겠죠. 그죠? 20억 빼기 10억 하면 여기는 10억. 그죠? 요거는 한 15억밖에 못 벌었지만은 이거 들어가는 돈이 3억밖에 안 들어갔다. 그럼 15 빼기 3하면 12억. 오히려 이것이 택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꼭 주의할 것이 내가 얻은 그 수익에서 결국 나간 돈까지 고려했을 때 어느 게 더 크냐. 그렇게 푸는 경우죠. 자,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지만은 이 확률이 여러분 때 제가 이 다음 단계에 또 어떤 결정 포인트 있고 상태가 좋았다면 뒤의 상태는 앞의 상태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일단 앞에 수요가 되게 높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수요가 높을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런 것들을 반영한 것이 우리가 통계 혹시 배울 때 그걸 무슨 정리라 그러죠?
고전적인 확률 개념은 그냥 확률이 한번 주어지면 절대 불변인데 새로운 정보가 주어질 때마다 확률을 수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따로 무슨 학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통계학 여러분 알고 있는 정리를 혹시 기억이 나나요? 중심극한 정리도 있고, 그죠? 또 어떤 정리가 기억이 나요? 자, 제가 아마 혹시 제 수업 들은 학생이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어떤 제조업체가 새 협력업체로부터 물건을 공급받고 있어요. 그래, 베이스 정리죠. 공급받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떤 불량이 나타난 책임을 물으려면 제일 쉽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납품한 비율 들어가면 물면 끝나는 거예요. 가벌병 너가 50% 납품했는데 너가 반 책임져. 대부분 다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갑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고 물건을 굉장히 양품만 제공했고 갑을병 중에 병은 적게 납품하면서 분량이 엄청 많다고 하면 사실 책임은 거기 더 물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렵게 풀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베이스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확률을 수정하는 것이 이제 문제 어렵죠. 그래서 그 책이 왜 책이 두께 한 권이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가장 기본형도 보여주면서 이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뒤에 확률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고려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지금 현 시점에 돈 100원이 저 뒤에 가서 한 5년 뒤에 100원하고 다르잖아요. 맞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죠? 현가로 할인해가지고. 그래서 문제 어려운 경우. 결정을 내리면은 그 다음에 결정할 때는 현가로 할인해서 돌아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현실에서 이제 보는 문제들이. 그래서 이 의사결정 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에요. 우리는 이제 중간 시험 범위에 들어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도 많지 않고 또 우리가 수혜책도 또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아이디어도 있더라. 그래서 연속적인 의사결정을 요구할 때는 무조건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연속적인. 이때 한번 의사결정 내리고 또 한 번 더 내려야지. 그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아까 그 보여준 문제 부분을 이런 식으로 그림 나타낼 수 있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 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죠? 여기 보면은, 자, 여기서 이동해 간다, 확장한다, 그대로 있는다. 그죠? 요 세 가지 결정에. 그리고 더 제대로 표시하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돈을 여기 명확히 나타내면 좋죠. 화살표 나타내서 21만. 그죠? 여기 나타내서 87,000. 그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렇게 했을 때 내 뜻대로 되는 경우는 돈이 많을 때는 높은 승장이 당연히 좋겠지만 100% 그렇진 않잖아요. 확률 고려하고. 그 다음 보십시오. 이제 의사결정 부분이 두 군데 주어졌잖아요. 그죠? 이때 다시 생각보다 잘 되네. 또 결정해야죠. 이때 확정할까?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했지 또 그대로 있을지. 그죠? 그렇게 해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푸느냐 하면 제일 오른쪽부터 풀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 결정부터 먼저 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게 되면 얼마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 결정에 활용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꼭 집에 가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하면은 모델을 잘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그리고 나서는 푸는 것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푼다. 됐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처음 이제 돌아와서 한번 봅시다. 자, 이 단원의 제목은 생산 능력 계획과 입지 결정이에요. 그죠? 자, production capacity planning. 그죠? production capacity, production 캐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혜책을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능력 계획을 잘했을 때 그럼 어디에다가 입지할 것인지. 그죠? 우리가 이런 물류 단지를 예를 들어서 어디다가 입지하는 게 좋으냐. 사람들이 엄청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죠? 무게중심 개념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서울은 물동량이 굉장히 많고 다른 지역은 물동량이 적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서울에 가까운 쪽이 낫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떠오르는 후보지가 주로 어디죠? 한 이천. 그죠? 뭐 용인 이런데 물류 시설이 많은 경우가 바로 그런 이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이제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입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입지가 더 중요할 수 있고, 그죠? 입지가 중요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넓혀가지고 만약에 온라인이다. 온라인 사업이라면 입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온라인상 뭐가 중요하겠어요? 홈페이지 주소가 기억하기 쉬운 게 더 중요하죠. 그죠? 빨리 기억해서 하는. 그래서 홈페이지 도메인, 기억하기 쉬운 도메인이 인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그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가장 전통적으로 생산 능력 계획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만큼 열심히 만들어서 잘 팔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 보시면 되고. 자, 뜻은 어때요? 생산 능력의 정의가 뭐냐 하면은 생산 프로세서, 생산 공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산출물로 시간 단위당 산출량으로 측정한다. 그죠?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미래 수요에 대해서 회사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것 때문에 운영 비용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굉장히 생산 능력이 크다면 그만큼 더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그죠? 운영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죠. 우리 지난번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허니버터 칩 같은 거 마찬가지죠. 그죠? 야, 성공을 했지만은 이것을 더 생산 시설을 더 늘릴지 고민한다 그랬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꼬꼬면 이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일시적일지 아니면 잘 될지 좀 걱정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 그죠? 네. 만약에 생산 능력이 애초부터 그걸 잘 생각해서 더 컸다면은 그만큼 더 이익을 더 얻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거죠. 지금도 어떤 단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참가하면은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가지고 참가하는 사람에 대해서 허니버터칩을 준다. 아직도 말을 하긴 있어요. 아직도 맛을 못 본 사람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죠. 생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사용 가능한 자원의 장기적인 사용과 관련 있는 경우죠. 여러분, 의외로 많이 경험하게 되는 공장이 어느 지역에 이천에다 공장을 지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물건이 잘 나가요. 그래서 그 옆에다 또 새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는 쉽게 말하면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딴 쪽에 가는 경우도 많죠. 그죠? 여러분, 의외로 그런 게 굉장히 가보면 포항 이런 데 가보게도 공장이 1공장, 2공장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참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 당시 1공장 지을 때 이만큼 잘 될 줄 몰랐는데. 그죠? 그래서 1공장, 2공장 사이에 물동량 이동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죠? 우리 지난번에 기사 봤죠? 브라질의 현대 모비스에서 현대 자동차로. 그죠? 바로 컨베이어 라인을 타고 들어가는 거하고 그 위치가 많이 떨어졌으면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래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측정 단위는 뭐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면 결과물이 자동차 대수죠. 자동차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 그죠? 소묘비 매출액, 극장이면 티켓수 이런 식으로. 그죠? 투입은 좌석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진 않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로 하나 알아둘 것은요. 저 여기다가 우리가 예전에 배울 때 생산성 개념 어떻게 정의했죠? 제일 쉬운 정의는 인풋분의 아웃풋이잖아요. 맞죠? 이게 제일 쉽죠? 자, 그런데 고객 만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저기서는 고객 만족 개념이 고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고려하기 위해 생산성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죠 하면은 I분의 O가 아니라 고객에 대한 가치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 고객에 대한 가치하고 그 다음에 생산에 투입된 그런 비용. 자, 그럼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만약에 인풋이 여러 개 있어요. 인풋이. 그죠? I가 1부터 뭐 N, 인풋이 M개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또 여러 개 있어요. J는 1부터 N까지다. 그죠? 이럴 때 우리가 생산성을 측정하려고 한다. 그죠? 어떤 은행이 지점이 전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지점의 생산성이 좋은지 알려면은 인풋이 뭐가 있겠어요? 뭐 쉽게 말하면은 뭐 고객이 그 지점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점의 그 뭐 크기라든지 면적이 아주 큰데 불구하고 아웃풋이 쉽게 말하면 고객들이 갖고 있는 뭐 통장의 개수 이런 것들이 쭉 있지 않겠어요? 그죠? 많겠죠. 그 외에도. 그죠? 자, 또 뭐 그 지점에 있는 종업원 직원의 수도 되겠죠. 여기 있는 직원의 수라든지 또는 뭐 매장의 그 지점의 크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여러 개의 인풋과 여러 개의 아웃풋을 고려해서 한다. 이때 쓰이는 방식은 DEA라는 것이 사용이 돼요. 그죠?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DEA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혹시 여러분 잘 들어두면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이런 일에 관계될 때는 그때 DA라는 것이 있더라 하고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자, 여러 개의 인풋과 여러 개의 아웃풋이 있을 때 어느 지점이 제일 잘합니까? 하고 하려면은 데이터 인벨롭먼트.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자료 포괄, 자료 포락 또는 자료 포괄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각 지점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어떤 선을 그려보게 되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집단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집단 나누어서 보게 되는 거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그냥 인풋이 여러 개 있고 아웃풋이 여러 개 있을 때 이때 우리가 평가하는 방식은 그냥 DA다 하는 거 여러분 이제 참고로 염두에 두면 돼.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엑셀로 그냥 금방 할 수 있어요. 아이디어가 중요해. 시중에 엑셀로 집어넣으면 답이 그냥 바로 나와요. 근데 많이 활용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고려대학교도 고려대학교 병원이 몇 군데 있어요? 안암만 있나요? 어디 있어요? 안산도 있고 또 어디 있어요? 구로도 있고, 그죠?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점이 생산성이 높은지 하려면 저기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개 지점이 있을 때 어떤 지점이 정말로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를 보려면 사실은 DA에 쓰면 되는 거죠. DA 치면은 엄청 많은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예. 하여튼 지사가 있다 파악하려면 DA에 쓸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산성 단순하게 공시는 저렇지만은 I분의 O는 그게 사실 현실에 잘 없죠. 그냥 개념만 보여주는 것이지. 그죠? 그래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사용된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디자인 생산 능력 뭡니까 하면은, 이것은 사실 달성이 어렵죠.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 그죠? 최대 산출. 이건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가 오히려 관심 있는 것은 바로 뭐죠? 유효 생산 능력. 여러분 정의는 알아둬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시험하고는 관계없지만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런 거 다룰 때, 디자인은 말뜻 그대로 이상적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왜 안 됩니까 하면은 작업의 준비라든지 또 장비 점검하다 보면 이제 그만큼 양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효 생산 능력 개념을 많이 쓰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 두 개 차이를 이제 알아둬야 돼요. 그죠? 능률과 이용률 차이를 이제 우리가 구분하는 경우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효과성, 생산성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묻지 않지만은 보통 제가 OX에 물으면은 생산성을 제대로 향상시키려면은 사실은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다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효과성은 뭐죠? 일을 제대로 하는 거. 맞죠? 일을 제대로 하는 거. 타이피스트가 타이핑했다 그러면 오타가 없는 게 일을 제대로 하는 경우죠. 그죠? 효율은 뭐죠? 빨리 하는 거. 주어진 시간에 더 많이 하는 거. 그죠? 그래서 효율보다 효과가 더 위의 개념이에요. 그것처럼 여기도 명확히 구별하면은 능률은 둘 다 위에는 실제 생산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용률은 원래 디자인된 거에 비해서 얼마나 생산해내는지. 그런데 이런 작업 준비나 이런 것들로 인해 사실 그만큼 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 유의한 생산 능력 하에서 생산되는 그 양이 바로 우리의 능률이다. 그렇게 이제 참고로 한번 볼 수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 디자인 생산 능력이 유효보다 크죠, 당연히. 근데 실제 생산은 원료 부족이라든지 작업자의 결근, 기계 고장의 원인.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일본의 저스트인타임 설명하면서 저스트인타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런 아이디어 얘기했었어요. 월별 생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별 생산으로 바꾸어서 일별 생산 평준화가 돼야 된다. 그죠? 그냥 막연히 일본 저스트인타임 방식이 좋구나 우리가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왜냐? 일별 생산 평준화이기 때문에 월로 5,000대 생산하는 거하고 일별로 25일 나누어서 하는 거 다르죠. 어떤 게 더 충족시킬 가능성이 그냥 일별이 더 크죠. 월별은 월 지나서 보게 되면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겨울 방학 때 계획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일별 체크하는 거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이 빨리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기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경우죠. 제때 그날 일별 생산을 다 달성하지 못했다 어떻게 합니까? 잔업해야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잔업이라든지 기계 점검을 통해 가지고 생산을 항상 일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 아이디어죠. 그런 좋은 아이디어도 우리 지난번 우리 학생이 발표했지만 이제는 저스트인타임 이야기했죠. 그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갑자기 자연재해 일어나면 큰일 나니까 이제는 재고를 어느 정도 두는 게 좋겠다. 그죠? 그렇게 바뀐 경우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의 내용은 정말로 보편화된 것만 있기 때문에 현실은 다른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어떤 정부 정책에 있어서 어떤 회사는 직원을 고용하는데 세자녀냐? 세자녀면 그냥 직원을 고용해줘.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정부 시책에는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지만은 그렇게 했는 게 정말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지 다시 분석해 봐야 되는 경우잖아요. 맞죠? 그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예, 똑같아요. 네, 그래서 자, 대부분 매니저의 주된 관심은 능률이죠. 능률. 왜냐? 유효 생산 능력 대비해서 얼마나 나오는 것인지. 그죠? 그래서 유효 생산 능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뭐 제품 서비스 요인으로서 디자인, 입지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고, 그죠? 프로세스 요인도 중요할 수 있죠. 이 질을 많이 따지게 되면 아무래도 양을 따지는 것하고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인적 요인도 중요하죠. 동기부여, 그죠? 결금 및 이직률 이런 것들을 잘 또 관리하게 되면은 생산 능력을 최대한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 운영 요인, 품질 보증들, 그죠? 또 외부 요인, 오염 규제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커패시티 플래닝은 크게 보면은 장기, 중기, 단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경우가 많죠. 자, 우리가 이 총괄 계획은 이미 제가 학기 초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총괄 계획 영어로 APP를 한다 그랬고, APP 밑에 뭐가 있냐 하면은 MPS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MPS. 다시 그 밑에 뭐가 있다 그랬죠? MRP. 그죠? APP는 제품을 세분해서 보기 너무 힘이 되니까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그죠? 백맥주, 캔맥주 우리가 뭉뚱그려서 그냥 이번 달에 뭐 1000톤 생산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MPS는 뭐죠? 하면은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 그것은 주 생산 일정. 이제 비로소 백맥주, 캔맥주 구분해서 생산하는 경우죠. 그죠? 그 다음에 MRP는 그러면 그 캔맥주 생산하기 위해서 혹시 필요한 부품이, 그런 캔이 언제 제때 공급되어야만 내가 원하는 완제품 생산할 수 있을지. 그죠? 그래서 APP 밑에 MPS, MPS 밑에 MRP. 그 세 가지 사실은 전통적 생산 관리 핵심이에요, 사실은요. 수식도 많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그죠? 예, 그래서 그거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MPS 왜 계산하죠? 하고 물으면은 ATP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미 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ATP가 뭐냐면은 available to promise. 그죠? 내가 약속할 수 있는 양. 주문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yes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주문이 들어오면은 내가 MPS를 잘 들여다보면서 이건 내가 수용할 수 있네? 수용 못하면 어떻게 하죠? 내가 9개밖에 생산 못했는데 15개 주문이 들어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문을 안 받든지 우선 9개 드리고 뒤에 6개 드릴게 하든지, 아니 몰아서 한꺼번에 15개 드릴게 하든지. 그죠?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주문 끄고 시작하게 되면은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정교하게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그러면은 ATP를 잘 계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실은 총괄 계획, 모든 제품을 총괄해서 1년에 걸쳐 가지고 월별로 수립하는데, 그죠? 맥주를 뭉뚱그리 생산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인력은 얼마나 고용해야 될 것인지 중요하잖아요. 그죠? 백맥주, 캔맥주 인력은 일단 신경 쓰지 말고 통틀어 가지고, 그러면서 혹시 잔업에 필요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도 우리가 안 된다면 하청을 주는 게 좋은 것인지. 그죠? 장기 1년 이상 이때 사용되는 게 바로 아까 전 디시전 트리죠. 알겠죠? 그죠? 디시전 트리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총괄 계획이 있고, 요 밑에 거는 좀 틀려도 다음날 또 고치면 돼요. 여러분 이제 기업체 갔을 때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그죠? 내가 아주 처음 신입 사원이다. 조금 실수해도 그때 실수하고 많이 배우는 게 더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기로 예전에 그 프로그램 짤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작은 프로그램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된 프로그램 짜는 거예요. 작은 프로그램 잘 짜는데 정말로 인공위성 띄우는 그런 프로그램 실수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밑에는 실수해도 또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요 집에 가서 이걸 꼭 한번 해보세요. 이런 문제 나왔다, 그죠? 나왔을 때 우리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죠? 그래서 요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그림만 그리면은 거의 반은 푼 거나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죠? 요 그림에 요런 정보를 다 기술했지 않습니까? 확률 기술했고, 그때 우리가 퍼포먼스를 다 적었잖아요. 알겠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풀어도 간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고. 자, 이제 입지 요인인데, 입지. 자, 어디에다가, 지을 것이냐. 그죠?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똑같은, 킴스 클럽이라도 서비스면 더해요. 그죠? 서비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있죠. 그죠?
성과예요. 그래서 입지 결정이 필요한 이유는 시장 확대라든지 뭐 수요 증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입지 결정도 굉장히 장기적이죠. 한번 결정이 되고 나면은 사후 변경에 막대한 영향을 주면서 변경 자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 그죠? 그리고 투자 운영 비용에 영향을 미쳐서 기업의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기업의 공급 사슬 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죠? 우리 상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고객 중심이라고 하면은 고객 쪽에 가까이 입지해야 되게 당연히. 그죠? 고객과 별로 만날 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생산자 가까이 있는 것이고. 그죠? 그거는 그냥 기본 개념인 경우죠. 그죠? 자, 또 입지 그쪽에 해당 지역 지가가 굉장히 저렴해요. 뭐 평당 엄청 저렴하지만은 인력 공급이 어렵다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인력 공급이 쉬워야만 또 되는 것이니까.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실리콘밸리가 왜 성공했겠어요? 실리콘밸리가 왜 성공했냐면, 실리콘밸리가 어디에 있죠?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데, 실리콘밸리 옆에 있는 대학은 어떤 대학이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이 있고 또 버클리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우수한 친구들이 일단 있는 경우죠. 그게 제일 기본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수한 친구들이 대학도 졸업 안 하고 바로 뛰어드는 경우도 많죠. 내가 대학 다니는 이 시간도 아깝다. 내 인생에 얼마인데 하면서 그냥 2년만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죠. 그 다음에 또 실리콘밸리 있는 쪽이 기후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후가 좋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미국 내에서 살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막 회계사, 변호사 이런 사람이 그거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주변 도움 받기가 쉬워요. 뭐 좀 하면은 회계, 나는 기술만 열심히 하면은 회계 거기 한 달에 얼마 주면은 일할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죠? 또 기후가 좋고 이러다 보니까 금융도 그게 엄청 많은 거예요. 금융 지원도 받기 쉬워요. 그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혹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실패해도 그 실패에 대해서 또 장려해주는 그런 또 제도가 굉장히 많은 경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박자가 맞아서 성공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당시 여러분들이 다음이라는 그 회사가 처음에 제주도 갈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막 힘들어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거기 갔을 때 뭐 지금은 좋아할지 몰라요.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에 예를 들어서 뭐 공짜로 시켜주겠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죠? 똑같은 경우죠. 그래서 서울의 어느 대학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중동에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중동에서 큰 병원을 지어가지고 거기 오면은 엄청 많은 쉽게 말하면 연봉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 겁이 나서 이제 안 가는 경우죠, 그죠? 근데 뭐 지금은 막 줄 수 있다 그래요. 한번 가서 1년에 뭐 이래서 한 10억을 번다 그러면 한 3년 가면은 자기 평생 버는 것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는 경우가 많죠, 그죠? 왜 여러 장소에 있지만 하필이면 실리콘밸리냐, 그죠? 항상 날씨가 봄, 가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눈도 오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기후가 좋기 때문에, 그죠? 그런 거고. 자, 그래서 입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생각해야 돼요, 그죠? 자원의 인력의 공급도 쉬워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실리콘밸리 바로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다 보니까 어떤 물량들 이동도 또 쉽지 않습니까? 따져보면 굉장히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개척 정신이 굉장히 강해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유럽에서 처음에 어디 갔습니까? 유럽 처음부터 캘리포니아 들어갔나요? 아니죠. 처음에는 그래도 유럽에서 가까운 쪽에 동부로 돌았다가 서부로 가다가 중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죠? 그 살아남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DNA 속에 그런 게 있는 경우죠. 실패는 우리 조상도 실패했고 늘 보는 것이니까, 그죠? 실패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 해가지고 성공하면은, 우리는 보통 안정적이니까 성공하면 어때요? 그냥 돈 다 회수해가지고 평생 어떻게 놀까 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것이 아니라 회수한 돈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하는 거죠. 내가 비즈니스 계속 만드는 게 그게 너무 재미있으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막 몇 번 했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게 바로 어떤 기업가 정신. 지금 우리가 그런 거 막 고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죠? 그러나 내 회사 너가 빨리 안 사가니, 그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것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부에서 서부로 오면서 그런 것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들을 하려는 것들. 그죠? 그래서 입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입지가.
자, 그래서 이제 입지 결정의 기준은 또, 요 두 가지를 또 잘 봐야 돼요. 자, 기업하고 비영리 기업의 입지 기준이 달라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기업이면 이익이 많이 나는 곳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비영리, 보건소 어디에 지을 거냐?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죠. 산골 오지에 보건소 짓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이때는 여기는 최대 이윤. 그죠? 여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어차피 세금 거둔 그 돈을 가지고, 그죠? 가능한 한 서비스가 골고루 갈 수 있게.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식이 다르죠. 그죠? 내가 기업식 방식인지 틀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돈 외에도 관습이라든지 도시 환경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죠. 어느 경우는 그런 산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죠? 여기는 아예 어떤 규제 때문에, 그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웹이라면 또 다르겠죠? 웹은 인터넷이니까 굳이 장소가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죠? 가능 어떻게 좀 쉽게 들어와서, 접근할 것이 중요할 수 있죠. 그럼 보통 어떻게 하느냐? 이런 방식으로 기업에서 보통 많이 해요. 입지 대안을 하려면은 일단은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입지 후보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평가 기준별로 후보지에 점수를 매기는 경우죠. 이해되죠? 매겨서 그렇게 이제 보는 경우.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한번 예를 한번, 이제 이것이 이제 예예요. 보통 이제 많이 쓰는 예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요 방식을 일단 요인평가법이라, 요인평가법. 그죠? 팩트를 쭉 나열해가지고 그 팩터별로 점수를 매기는 경우죠. 그래서 팩터가 여기 어떻게 돼 있죠? 하면은 보통 입지를 한다면은 뭐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만은 단위 생산 원가는 어떠한지, 노동력, 인력 공급이 쉬운지, 그죠? 또 유틸리티, 우리가 공업 용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기 좀 편리한 것인지, 또 수송은 어떠한지, 그 또 종업원들이 살기 편해야 되는 경우죠. 막 어느 지역 갔더니만 여러분 포항 제철이 이제 광양이라든지 또는 포항에서 그 성공한 이유가 포항 제철 내에 이분들이 이걸 알게 된 거죠. 부모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녀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양이라든지 포항 그 제철 안에 있는 학교가 사실은 굉장히 적극 지원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부모분들이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든든한 경우죠. 그죠? 그런 경우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이제 고려대학교도 예전에는 학교의 교원이나 직원분들이 뭐 엄청 자부심이 대단했죠. 왜냐하면 시험 칠 때 가산점이 있었거든. 가산점. 그죠? 막 동점으로 떨어지는 마당에 우리 고려대학교 직원으로 근무한다 그러면은 10점을 더 준다.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새 이제 우스갯 이야기로 월급이 적어도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자녀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구나. 그죠? 그런 것들도 이 속의 교육 환경, 특히 우리는 생활보다 교육 환경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생각에 각각 점수를 매기는 경우죠. 그리고 후보지가 두 군데 있다. 거기에 점수 부여해가지고 총평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처럼 81.5 대 70 확실히 차이 났다. 그러면 결정이 쉽잖아요. 근데 만약에 81.5 대 81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 그렇게 나왔다. 임답이나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점수 확 차이 나면은 그럼 끝을 내면 되는데 81.5 대 81이다. 0.5 차이로 이걸 택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또 다른 아이디어 있나요? 가중치가 높은 게 높은 쪽으로. 뭐 그래 할 수 있죠. 이왕이면 동점이라면 우리가 입학 사정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조건이라면은 생년회를 다 고려하듯이, 그죠? 그 다른 방향. 나는 보니까 여기가 가중치 제일 크네 해서 이걸 택할 수 있는 경우죠. 이 점수가 좀 더 높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아이디어 있죠? 새로운 혹시 우리가 빠뜨린 그런 요인 없나 또 볼 수 있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 하는 것이 꼭 똑같은 값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학평가 다 마찬가지. 대학평가도 이런 요인들이 죽이지 않습니까? 대학평가에 수용하지 못하는 대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대학에 불리한 건 별로, 우리 대학 유리한 건 없고 불리한 것만 쭉 있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항상 대학평가라든지 또는 은행의 지점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일단은 공감대가 중요하죠. 야, 이 기준은 당연히 나도 이해가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서울시청 그 업무평가위원 할 때 보게 되면은 사실 사람들이 평가받을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구청별로 보면은 자기한테 유리한 게 있고 또 불리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엄청 토의를 많이 거쳐 아이디어 낸 것이 100% 전부 다 공통 요인으로 가져가 만드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그 중에 불리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80%는 공통 요인이에요. 모든 구청에 다 해당되는 거. 그래서 20%는 우리가 별도로 기준을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픽하는 거예요. 어떤 구청은 나는 요것이 나는 유리하다. 그러면 그래도 각 구청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영해 주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관세청 산하 평가할 때 그것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죠? 공통 요인과 특수 요인. 이런 혹시 나중에 평가한다 그런 것도 이제 염두에 둬야 되죠. 막 전부 다를 공통된 잣대로 들이댄다면 안 되잖아요. 대학도 여러 대학 유형이 있잖아요. 리서치 중심 대학이 있고, 그죠? 티칭 중심인데 그걸 막 똑같은 잣대 할 수 없죠. 그래서 공통된 요인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각 대학별로 특징에 따라서, 그죠? 그래야만 이 기준이 일단 받아들여져야만 그 결과에 사람이 성공할 거 아니겠어요? 기준부터 내가 이해 못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학교도 대학 평가 잘 나와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신문사가 대학을 평가하나 뭐 그런 얘기 똑같은 경우죠. 기준이 얼마나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려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기업 가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 요 있는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업에 오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MBA 뽑을 때 경력을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래 있다 보면 우리 업종에는 이게 제일 중요해, 그죠? 그걸 알 수 있는 경우죠.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절차는 이렇게 이제 적어뒀어요. 자, 그다음에 수송해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수송해법. 요거는 제가 한번 좀 설명해 드리면은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생산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소비지가 있잖아요. 맞죠, 그죠? 그 생산지가 뭐 1부터 해서 I 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장소가 N개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내 물건을 사주는 장소가 소비지가 또 1부터 해서 이렇게 N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정하고자 하는 것은 I에서 J로 물량을 얼마나 보낼 것이냐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경우죠. 첨자 IJ 2개 필요합니다. I라는 생산지에서 J라는 소비지로 몇 개 가야 되는 것인지. 이 값은 절대 함수 될 수 없죠.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죠? I에서 J로 마이너스 2개, 이는 말이 안 되는 경우죠. 그리고 보내기 위해 가지고 비용이 다 틀리겠죠. 서울에서 강원도 보내는 그 비용하고, 그죠? 또 서울에서 고속도로 이용해서 또 쉽게 갈 수 있는 또 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고려하는 경우죠. 그러면은 이 문제를 우리가 모형화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CIJ에다가 XIJ인데 모든 생산지, 모든 소비지 고려하면은 요 값을, 요게 바로 목적 함수예요. 딱 쓰면은 금방 이해되죠, 그죠? 미니마이저, 시그마, CIJ, XIJ. 당연히 CIJ도 비용이 양수죠. 돈이 들 것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저기, 시그마 I, 시그마 J, CIJ, XIJ일 때, 요 문제 풀면은, XIJ 값이 얼마 나오겠어요? 참고로, XIJ 우리가 보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돼 있잖아요. CIJ 양수죠. 값이 얼마 나와요? 저 목적 함수를 미니마이저, 최소화하는 값은 얼마예요?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변수는 XIJ예요. 맞죠? 그죠? CIJ, XIJ. 각 물량에 대해서 비용을 고려해 가지고 그것을 모든 생산지 다 대해라, 시그마 I. 모든 소비지 다 대해라, 시그마 J잖아요. 저때 XIJ 값이 얼마 나와야 돼요? XIJ는 음수 될 수 없다 그랬어요? 0보다 크든지 0이든지. 0이죠. 그럼 0이면 이상하잖아요. 그럼 물건 만들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현실에 왜 이게 안 일어나겠어요? 하면 현실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자, 여기 적는 것처럼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제가 이렇게
xij를 j에 관해서 다 합해라. 이 뜻이 뭐예요? xij 뜻이 뭐죠? i라는 생산지에서 j라는 소비지로 가는 거예요. j에 다 합해라 뜻은 뭐예요? i에서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나가는 총량을 전부 다 합한 거잖아요. 그 양이 이 친구 만드는 양이 만약에 si라면 이 스플라이보다 더 많을 수 있나요?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것은 제약적으로 딱 걸리는 거예요. 이것은 i가 1부터 m까지 식이 많죠. 우리는 대표 하나만 적었지만 말되죠, 그죠? i에서 j로 가는 어디로 가든지 관계없이 내가 만든 양보다는 적게 또는 같게 갈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이제는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xij에다가 이제는 i에 관해서 전부 다 합해요. 이 뜻은 뭡니까? 설명을 들으면 이해되는데 만약 저 수식을 보면은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죠, 그죠? 저 오른쪽에 가장 유명한 수송 모형의 모형 쉽게 말하면, 그죠? 이 뜻은 뭡니까? 어디서 오든지 관계없이 J로 들어오는 양을 다 합한 거잖아요. 그 말은 이게 만약에 J에서 수요가 DJ라 가정하면은 이 값은 아무리 작아도 DJ는 충족시켜 줘야 되겠죠. 그죠? J가 1부터 해서 M까지. 이 모형이 그 유명한 수송 모형이에요. 그죠? 푸는 건 이미 엑셀로 다 되어 있는 거 쉽게 말하면. 모형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럼 이제 모형 다 이해됐죠? CIJ, XIJ. 그죠? I라는 생산지에서 J라는 소비지로 물량을 보내는데 총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어요. 근데 XIJ 0이 안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얘 때문에 안 되는 경우죠. 수요를 충족시켜 줘야 되니까. 0 하면 수요를 충족 못 시켜 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푸는 경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저 모형은 굉장히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활용이 돼요. 첫째는 어디에 활용되냐 하면은요, 생산 계획 문제도 이걸 쓸 수 있어요. 생산 계획 문제에도. 우리가 뒤에 가서 총괄 생산 계획 배우는데 어떻게 이걸 쓸 수 있나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아이디어 간단해요. 그때는 뭐냐면은 XIJ의 정의만 조금 바꾸면 돼요. I는 뭐냐면 생산한 달이에요. 언제 생산했느냐, 그죠? 생산한 기간이고, J는 뭐냐면은 소비한 기간이에요. 말 되죠, 그죠? I 달에 물건 만들어 J 달에 쓰라. 그 양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3월 달에 만들어서 4월 달에 사용한 양이 얼마인 것인지.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이제 우리 한번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여기가 I고 여기가 J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죠? 수송 무형의 변형이니까 좀 설명하면은, 자, 그래서 제가 3월, 4월, 5월 이렇게 물건을 만드는 달이 있어요. 또 3월, 4월, 5월에서 물건을 사용한 달이 있는 경우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칸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요, 칸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요 칸에 비용이 얼마인지 적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수송 마찬가지죠. 서울에서 대구 갈 때 단위당 수송 비용이 10원이 든다 하면 10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3월 달에 만들어 3월 달에 판다 할 때는 어떤 비용만 있나 하기 때문에 이때는 생산 비용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프로덕션 코스트만이. 그죠? 다, 요 아이디어, 요것만 만들어내면 나머지는 엑셀에 다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 풀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3월 달에 만들어 4월에 팔려면 어떤 돈이 필요하죠? 생산 비용에다가 또 뭐가 필요할까요? 3월 달에 물건 만들어 4월 달에 판다. 재고를 한 달 쌓아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재고 비용이 H라는 게 들어가는 경우죠. 그럼 다시 3월에 만들어서 5월에 판다. 그때는 생산 비용 더하기 어떻게 돼요? 역시 H입니까? 3월에 만들어 3월에 물건을 사용한다. 생산 비용밖에 없죠. 3월에 만들어 4월에 사용한다. 생산 비용 더하기 재고 한 달 쌓아둬야 돼요. 그럼 3월에 만들어서 5월에 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재고가 2번 쌓여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EH다.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도 역시 어떻게 돼요? 4월에 만들어서 4월에 사용하면 생산 비용밖에 안 들죠.
4월에 만들어서 5월에 쓴다면 생산 비용 더하기 재고 비용이죠. 5월에 만들어 5월에 쓰는 생산 비용밖에 안 되죠. 이제 어려운 문제는 요 부분이죠. 여기가 되게 어려워. 요 부분이 어려워요. 여기. 수속 모형일 때 고민할 필요 없죠. A에서 B로 가는 것이니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나요? 4월 달에 물건 만들어서 3월 달에 사용해라. 그럼 이상한 회사가 일어날 수 없죠. 그죠? 일어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에 요 비용을 굉장히 크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굉장히 작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굉장히 크게 해야 되는 경우죠. 왜냐하면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 단위가 만약 10이라면 여기는 큰 N, 빅 M, 아주 큰 값을 주면은 얘를 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바꾸고 문제 풀면 바로 수속 모형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산 계획 문제 저기 나오는 수속 모형으로 금방 풀 수 있는 경우죠. 단지 비용만 신경 쓰면 되는 경우죠. 말도 안 되는 부분에 있는 비용은 큰 M을 두는 경우죠. 그죠? 그래 볼 수 있고. 그 다음 또 여러분, 이 문제를 어디에다 또 쓰냐 하면은요, 저기도 쓸 수 있어요. 작업자를 기계에 할당하는 문제 쓸 수 있어요. 작업자를 기계에다가. 또, 우리가 여러분들 옛날에는, 또 이 남녀 매칭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요거 사용할 수 있죠. 어떻게 사용할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저 변형이 굉장히 많아요. 변형이 하신 아이디어인데, 자, XIJ. 그죠? 요 I는 I번째 남자, J는 J번째 여자분이에요. 그죠? 두 사람이 만나면 느끼는 유틸리티, 효용을 할 수 있게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때는 맥시마이즈죠. 그죠? 자, I, J를 우리가 최대화해 주는 거. 그죠? 맞죠? 그죠? I번째 기계는 J번 작업자 할 때 느끼는 만족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기계 참 다루기 힘들다. 저 기계는 쉬운데. 똑같죠. 뭐. 남자, 여자분이 만날 때 느끼는 그 유틸리티. 그죠? 이거를 제일 크게 하는 값을 찾는 경우죠. 단 조심할 건 이때는 XIJ가 뭐냐면은 0 또는 1만 되는 거예요. 이때는요. 여기는 0보다 큰 값 다 됐잖아요. 0 하는 말은 뭐겠어요? I하고 J가 서로 버튼 눌러 연결이 안 된 경우죠. 이런 뭡니까? 연결이 된 경우죠. 이해됐죠? 그죠? 0 또는 1밖에 없어요. 그래서 I는 남자분, J 여자분이 서로 매칭되면 1. 그럼 제약 조건 또 한번 적어볼까요? 시그마 XIJ에다가 J에 관해서 다 합해라는 말은 이것도 역시 1이에요. 그죠? I번째 남자가 어떤 J분, 어떤 여자분하고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1 하니까 그중 한 개가 1 되겠죠? 다 0인데. 맞죠? 그죠? 또 뭐가 있죠? 하면은 시그마 I에다가 XIJ. 이것도 역시 1이죠. 그죠? J번째 여자도 어떤 남자분인지는 모르지만 또 한 분 연결되잖아요. 이것이 그 중요한 그냥 매칭 그냥 프로그램이 쉽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연결해주는 프로그램 속에 저런 것들이 안에 깔려 있을지 모르죠. 그죠? 중기업 뭐 그런 속에도 그죠?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저 수속 모형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수속 모형 어디다 적었죠? 생산 계획 문제에다가. 그죠? 저기 왼쪽처럼. 조심할 거는 뭐냐면은 수송일 때는 CIJ가 모든 값이 다 되었지만은 요때는 모든 값이 안 된다는 거. 4월 달에 물건 만들어 3월 달에 팔아라. 그건 말이 안 되니까 큰 M을 둬야만 안 택하는 경우죠. 이제 이해됐죠?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변형이 오니까 요때 차이가 뭐죠? 이때는 모든 값을 가지는 때는 그렇지 않고 0 또는 1이니까. 그죠? I 작업자를 J 기계에 할당한다. 할당이 되면 얼마입니까? 1이죠. 할당 안 되면 0. 한 작업자 한 기계를 다루기 때문에. 그죠? 만약 한 작업자 기계를 3대 다루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돼요? 조건을 3 딱 쓰면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저 식을 그냥 바로 보는 것보다는 현실의 문제를 가만히 보면 아, 저렇게 내가 모형화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죠? 푸는 것들은 의외로 쉽게 엑셀에 그런 수치만 집어넣으면 바로 답을 알려줘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베버라는 사람의 산업 입지론. 이것은 두 가지를 고려하죠. 첫째는 일단 수송비 최소 시점은 저 문제를 풀면 돼요. 지금 네모 박스가 바로 뭐죠? 수송 문제지 않습니까? 그 다음 뭘 고려하라고 했죠? 노무비. 야, 수송비는 저렴한데 인건비 되게 비싸면 골치 아프죠. 그죠? 인건비 비싸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보니까 요사 이제 제가 최고 경쟁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이 사업을 잘 하시는데 그분은 주로 보니까 베트남에다가 이제 공장을 열어가고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데
중국은 의외로 쉽지 않대, 그분 얘기는. 그죠? 베트남이 의외로 한국에 대해 항상 좋아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한국의 어떤 제도를 많이 배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공장을 지어가지고, 그건 이제 엄청 뭐 잘하시고 있는데, 근데 이분 이야기가 그 관습이 아까 저 관습이 중요하다 그랬죠? 처음에 깜짝 놀랐대요. 뭘 놀랐냐 하게 되면은, 좀 일을 더 잘하게 하려고 인센티브를 해가지고 어떤 분이 일을 잘했기 때문에 돈을 좀 더 드렸대요. 그랬더니만 돈을 좀 더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싫어하더래요. 그래 왜냐 하니까 그 더 받은 돈 있죠? 그걸 다시 n분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체제가 아직은 이쪽 체제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돈을 더 줘서 귀찮게 하나 막 이렇게 그 인식을 바꾸는 데는 엄청 오래 걸려요. 무슨 말이겠죠? 항상 공동 배분돼 있는 방식이 되니까 나보고 이걸 배분하라고 하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의외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일하다가 뭐 좀 더운 나라니까 그냥 집에 가버린대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래서 그분 하는 얘기가 어느 나라에 되는 그런 방식이 딴 나라에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그 관습들을 잘 알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모른다 그러면 내가 오히려 입지 갔을 때 실패할 수 있는 경우도 많죠. 그죠? 그래서 딱 수식으로 풀 수 있는 것 외에도 나머지 것들 굉장히 많죠. 사실 돈을 더 많이 들죠. 거기 어떻게 보면. 그죠? 갔을 때 그것도 허용하면서 또 다른 인력으로 또 대체해서 해야 되는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개 공장이 있다면 어디를 할 것이냐는 것은 이것을 다 고려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실제 예는 우리가 다음 수요일에 잠깐만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제가 아이디어 하나 설명하면은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이 세 개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그죠? 장소가 세 개만 해볼게요. 서울, 부산, 광주가 있다 가정하고, 그 다음에 또 강릉, 그 다음에 대전. 그럼 구미라 가정합시다. 예를 들었어. 그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일단 할당을 했어요. 하니까 여기는 구가 할당됐고, 여기는 4, 3, 그 다음에 7, 5 이렇게 쭉 할당됐다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이렇게 다 주어져요. 비용도. 수송 비용, 여기는 1, 3 이렇게 주어지다 이렇게 가정합시다. 예를 들었어. 자, 그럼 여러분 기본 아이디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요거 좀 다 하면은 16인데,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다 하면 20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자, 만약에 내가 물량을 서울에서 강릉 가는 물량을 대전으로 내가 몇 개 더 보낸다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우리가 보는 게 뭘로 보냐면은, 보내는 양을 변경했을 때 비용이 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따져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내가 물량을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20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적어 볼게요. 22, 그 다음에 16, 19. 자, 그래서 이제 강릉이 필요한 양이 지금 22가 필요한데, 받는 방법이 서울에서 9 받고 부산 7 받고 광주 6을 받았잖아요. 그 나는 오히려 나중에 이게 지금 가장 최적해가 아니라 그러면은, 만약에 광주에서 7개 받고 여기서 하나 줄여 받을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그럴 때 그것이 허용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면은, 물량을 변화시켰을 때 비용이 더 늘어나 버리면 안 되는 경우죠. 비용이 줄어들어야만 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면은,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요. 제가 수요일에 보여드릴 텐데, 그 문제를 만들어 와서 보여드릴 텐데,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가장 쉽게 문제를 풀어요.
그런데 가장 쉽게 문제 푸는 그 값은 최적해는 아니에요. 그냥 쓸만은 해. 그 다음 어떻게 푸느냐면은 이제 값을 조금 조정하는 경우죠. 조정해서 비용이 좀 더 줄어들었네? 그럼 그 방식. 또 줄어드는 요인이 있어. 또 몇 단계 하다가 더 이상 비용이 줄어들지 않더라. 비용이 그냥 정체돼 버렸다. 그때가 바로 뭐냐면 최적해예요. 그래서 수송해를 푸는 방법은 반복적으로 풀어 들어간다. 그죠? 최종 해답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변화를 주었을 때 더 이상 총 비용에 변화가 없더라. 그때가 바로 최적해가 되는 경우죠. 변화를 줬더니만 비용이 또 줄어들더라. 그럼 아직까지는 갈 곳이 더 있다는 경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과제 제출하고 수업 마칠게요. 예.